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양교사, 그 임용시험 전공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오늘 이제 식품학 첫 수업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늘 첫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냥 간단히 부탁 말씀 좀 드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러니까 제공해드린 그 프린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총 기출문제 08년도부터 작년 23년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 문제 요약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그림 자료 그리고 이제 기초 확인 문제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 확인 문제. 사실은 그 기초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단원이 끝나면 나눠 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어떻게 좀 단원이 좀 수분이 좀 짧기 때문에 아마 바로 끝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저희가 좀 여유가 있다면 오늘 수업 시간 내에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선 말씀드릴 게 올해 첫 번째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거기 그 23년도 기출문제 한번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 쪽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쪽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뭐 이제 같이 딱히 이 지금 세 문제가 전부 다 식품학이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식품학하고 조리원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뒤에 지금 제가 거기다가 적어놓지 않은 두 문제도 다 식품학하고 조리원리하고 관련 연관성을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풀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직접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총론 한마디로 총론을 하고 들어가자면 아주 어려운 문제거나 또는 아주 생뚱맞은 저쪽 어디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쪽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늘 저희 수업 시간에 늘 하던 그런 내용들인데 다만 이제 거기 그 단백질 파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했던 거, 저 부분에 했던 거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이제 연관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게 사실은 관점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시면 탄수화물 문제에서 거기 써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액선 회절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액선 회절도. 그래서 아마 이것도 수업 같이 들어보거나 아니면 했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늘 말씀 나눴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액선 회절도가 A타입, B타입, C타입에서 V타입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써라, 하는 거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호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당이 이제 영향을 주는 당. 그래서 이제 고농도의 당을 첨가하게 되면은 호화 온도의 변화. 호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호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것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호화가 일어나느냐, 이 내용을 써라. 이제 그냥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글루테린계 단백질의 종류를 써라. 하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쪽 문제를 보면은, 다 했던 거죠. 발현점. 그 다음에 굴절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동유 처리 같은 것들. 그래서 아마 시험을 만약에 보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요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마 답을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에서 여기 보면은 식염, 포화식염이라고 그런 거죠. 포화식염에 첨가되는 경우, 그 다음에 pH 4.6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응고하는 기전의 차이, 그죠? 그래서 포화식염은 도대체 뭐를
뭐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응고되느냐? 바로 이게 염석에 의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염석에 의해서 단백질들이 이제 서로 응고하는 그 내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H 4.6은 이 단백질, 우유 단백질, 내용이 우유 단백질이니까 우유 단백질의 주요 단백질이 카세인이잖아요. 카세인의 등전점이 4.6이잖아. pH 4.6. 그러니까 pH 4.6에서 용해도가 최소가 돼서 침전해갖고 응고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뭐 아마 이게 이제 조리 원리하고 좀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pH 4.6, 즉 산에 의해서 응고된 치즈보다 효소에서 만들어진 치즈가 더 칼슘의 함량이 더 높은 이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파라카파카세인이 우유 속에 있는 칼슘하고 뭐를 해요? 이온결합, 즉 가교결합에 의해서 커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의한 것보다는 훨씬 더 칼슘의 함량이 더 높은 치즈가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이외에 뭐 콜라겐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죠? 콜라겐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색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아주 어렵거나 아주 생뚱맞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아마 올해도 유추해 보건데 올해도 아마 유사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폭 넓게 그리고 이 파트 저 파트에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영강에 대해서 사실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개강이 이제 3월 달이었잖아요. 3월 달인데 올해 이제 1월 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실제 뭐 수업하는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없고 다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졌다는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한 거겠죠. 그래서 뭐 다른 과목들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연강 설명은 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월, 3월 그죠? 이렇게 이제 3개월간 네, 이제 식품화학이 아마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월과 2월 요 두 달간은요 지금 우리 이제 이 교재를 이용해서 주로 기초나 또는 뭐 그 기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쭉 해서 뭐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또 시험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좀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전체 한번 다 봤으니까 1, 2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정리 및 심화. 근데 사실 뭐 심화라고 뭐 진짜 심화는 아니고요. 그냥 표현만 저렇게 써서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요런 파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정이 이제 7월 달,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요 부분에는 이제 저희가 뭐를 하냐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 그래서 그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기본 그 이론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그 이론에서 했던 거하고 이론에서 했던 것이 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그 연계가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연계성 문제들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를 냈어요. 응용 문제. 이거야말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로. 근데 좀 수는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우리 시험 패턴이 그렇게 뭐 많은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조금 그 지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또 그 응용이라 해서 너무 어렵구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로
그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저희 영양과 기출문제 이외에 탁과 기출문제로 뭐 조리과, 그 다음에 식품 가공학과 그런 그 임용 그런 기출문제들을 쭉 해갖고 어떤 형태 기출문제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달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라고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는 이제 모의고사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하게 될 거예요. 총 연간 계획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탁드릴 말씀은 뭐 늘 했던 말씀이에요. 너무 그 영양사 때부터 화학 파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기도 지금 이 초장에 보면은 뭐 수분의 구조, 뭐 수분의 성질 그래갖고 아주 뭐 화학적인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저희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저희는 뭐 화학 임용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화학 선생님 되시려고 하는 거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선생님들도 아마 다 이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 다 학부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학부 때 배우고 그것도 한참 놀고 싶은 저학년 때 배웠을 거야. 보통 뭐 1학년, 2학년 이때 다들 이제 배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너무 그 화학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저희는 화학 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학 임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용어들은요. 탄수화물 하면서도 또 나와요. 같은 용어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 왜? 단백질 할 때도 또 나와. 같은 내용의 그 용어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요런 용어들 요런 용어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용어를 읽다 보면은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또 성격이 안 그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용어 이렇게 문장을 보다가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그 애매해요. 특히 그러니까 일예로 무슨 법률적인 용어 있죠.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그 경제학적인 용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읽다가 잘 모르니까 그냥 덮게 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이 식품학이 어렵다 자꾸 이제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 1년간 올 11월까지 계속 그런 반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것들만 그냥 정리가 되시면 충분히 그 다음부터는 문장 읽고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용어든 반드시 정의를 반드시 내릴 줄 아셔야 돼요. 정의는 이게 도대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학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매년 하는 말씀이지만 저희 단기간에 시험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2월 달에 시험 보고 3월 달에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니고 긴 11월 달까지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했던 것들 꼭
반드시 복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복습을.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 주에 수업할 때 계속 연관성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한번 놓치면은 뒤에서 하기가 좀 더 힘드니까,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힘드니까 이렇게 복습을 반드시 좀 해갖고 오시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건강하셔야 돼요. 체력이 가장 정말 중요해요. 뭐 모든 거 하더라도 체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들 꼭 올 한 해, 물론 뭐 올 한 해만 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 관리 꼭 하셔서 내년에는 전부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갈게요. 자, 1장 제 3쪽 한번 보세요. 3쪽 수분. 보시면 자, 거기 수분의 개요를 한번 보세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체, 동물, 식물, 여기 책에 안 써있지만 미생물들까지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생명현상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는 물질이고. 그래서 특히 식품에서는 가공할 때, 저장할 때 아주 중요해요. 왜? 그게 이 미생물의 증식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수분에서는요, 식품 쪽에서는 미생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더 나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식품을 가공하거나 그 다음에 저장하거나 또는 미생물의 증식 그리고 운반체의 역할, 영양물질이나 또는 노폐물 같은 걸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체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라고 이제 개요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용어들이 나와요.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용성 물질, 거기 줄 좀 쳐줘. 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용성 물질. 그래서 이 식품 속에 있는 가용성 물질이야. 자, 이 가용성 물질을 그러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하느냐? 녹이는 역할을 해요. 녹이는 역할. 즉 용매로서의 역할을 해. 그러니까 식품 속에 지금 가용성 물질, 이렇게 녹는 물질이 있으면 그 식품 속에 있는 물은 그 가용성 물질을 녹이는 역할, 즉 용매로서의 역할을 해. 용매. 그래서 가용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식품 속 수분은 용매로 작용을 해.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요? 가용성 물질. 물에 녹는 물질. 식품 속에서 물에 녹는 물질. 대표적인 것이 당류. 그 다음에 염류. 이런 것들이 가용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류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단당류, 이당류. 이런 것들이 가용성 물질. 단당류나 이당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염류는, 염류에 대한 정의, 염류라고 하는 거는 이온 화합물이라는 의미예요. 이온 화합물. 얘하고 같은 말이야. 이온 화합물. 이온으로 구성된 화합물. 그러니까 염물질
그러면은 염물질이라는 뜻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소금. 아마 뭐 서너 번 말씀드리겠지만 소금. 이게 뭐야? 소금 이게. 얘는. 얘가 염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안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성염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성염. 자, 아무튼 식품 속에 들어있는 그런 수분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용성 물질에 대해서는 용매로서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근데 식품 속에는 가용성 물질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또. 그러면,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 이 고분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고분자.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 그러니까 분자량이 하나, 둘, 셋. 만 이상 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식품 속에 들어있는 뭐 대표적인 고분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분, 뭐 다당류들, 그 다음에 단백질, 또 뭐 이거 이외에 뭐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분자 화합물에.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용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용성 물질.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은 고분자 화합물이나 또는 이 불용성 물질인 경우 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얘는 이 가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용매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을 시키는 분산매 역할을 해요. 분산매 역할을 해. 분산매. 식품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나 또는 불용성, 지방과 같은 그런 불용성 물질 같은 것들은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시키는 그런 분산매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용성 물질에서는 용매, 그리고 고분자 화합물이나 불용성 물질에서는 분산매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식품 속의 역할에서 수분의 역할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구조 형성 유지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 속에 그 수분이 식품 속에서 하는 역할은 이거. 그래서 가용성 물질인 경우에는 녹이는 역할. 그리고 고분자 물질이나 불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분산시키는 분산매로서의 역할. 그리고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형성하는, 그 구조 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대표적인 것이 아밀로즈 구조. 아밀로즈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아밀로즈의 구조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를 형태를 유지하는 게 뭐 때문에? 이게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형성에.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의 2차 구조 중에서 알파 헬릭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요렇게 사슬 모양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것도 물 분자들이나 또는 수소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 이제 그런 데 관여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개요에서는 이제 요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제가 걱정하면서 말씀드렸던
수분의 구조, 그 다음에 옷 쪽에 있는 수분의 성질, 뭐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좀 화학적인 용어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분의 구조. 수분의 구조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수분의 구조는 수소원자 2개하고 산소원자 1개가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수소원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거기 그림, 뭐 이것도 보셔도 되고, 이제 그것도 보셔도 되고. 자,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걱정되는 것이 사실 이런 원자의 개념 같은 것들,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사실 그 선생님이 말씀이 사실은 원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자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아마 뭐 다 잊어먹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부 때 저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잊어먹을 수 있죠. 원자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자의 구성. 원자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양성자는 무슨 극을 띄어요? 플러스 극을 띄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극을 띄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띄어요. 자, 그런데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같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원자는 항상 어떤 상태예요? 중성의 상태야. 그래서 항상 원자는 중성의 상태라고. 중성의 상태. 자, 그래서 저렇게 원자에 있는 저 전자 있죠? 저 전자,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뭐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자를 이 원자가 가운데 놓고 이렇게 사이좋게 전자를 공유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된 거예요. 분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론적인 공유 결합이에요. 이렇게 전자를 각각 자기한테 필요한 전자를 서로 하나씩 내갖고 공유를 하는 거. 그게 공유 결합이다. 말 그대로 여기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하고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갖고 공유 결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수분의 구조예요. 구조.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전기음성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전기음성도.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원자가 전자에 대한 친화력. 원자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기 음성도 하면 원자가 전자에 대한 친화력. 이거는 그런데 그 전기 음성도 값을 측정을 해 보면 여기 이렇게 자, 전기 음성도 값을 측정을 해 보면은 모든 원자들이 같지 않고 다르다. 그런 거죠. 그죠? 원자들이 다르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식품하고 관련 있는 화학에서 전기 음성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값을 기억해 두는 게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는 그냥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요 수소. 그래서 요 네 개 정도의 전기 음성도 값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뭐 그 탄수화물에서
헤미 아세탈 결합하는 것도 이해가 좀 되실 거고, 그리고 뭐 단백질에서 그 시프 연기가 형성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런 거 차이 때문에 서로 얘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기음성 값이 제일 큰 애가 플로우, 즉 불소예요. 4.0이에요.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전기음성도 값, 산소의 전기음성 값이 3.5예요. 3.5. 그리고 탄소가 2.5. 그리고 수소가 2.1이에요. 2.1. 그러면은 얘가 3.5고요. 그죠? 3.5고 얘가 2.1이고 얘도 2.1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전기음성도에 뭐가 생겨요?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럼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가 더 크죠.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의 정의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원자가 전자에 대한 친화력. 그러면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하고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누가 더 크겠어요?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에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 그림같이 실제적으로 이 앞그림같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지만 서로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지 못하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어요? 전자가? 산소 쪽으로, 수소 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책의 4쪽에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수소결합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산소는 수소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공유결합 했지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쪽으로 전자가 다 이동을 했으니까 지금 수소 원자는 어떤 극만 갖게 되겠어요? 양성자만 갖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그림에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플러스 델타. 이거는 플러스 델타. 이렇게. 자, 여기 이 델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은요, 부분적인 또는 부분적으로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두 개의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하나의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시면 돼요.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가 분국이 돼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고. 자, 근데 이런 형태가 보면은 지금 동일한 분자죠. 물 분자잖아. 동일한 분자 내에 두 개의 극을 갖고 있죠. 무슨 극과 무슨 극? 양극과 음극 두 개의 극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거기 책에 보시면 아마 요렇게 써놨을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두 개의 동일 분자상의 두 개의 서로 다른 극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화학적인 문제를 낸다면,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맞아.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불균형하게, 또는 뭐 불균등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쌍극자 구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쌍극자 구조는. 그래서 이제 요런 구조의 용어가 쌍극자 모멘트라는 용어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여기에, 거기 교재 4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아래 그림과 같이, 자, 여기에 이쪽 물분자, 이쪽 물분자하고 가깝게 다른 물분자를 위치시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쪽 물분자의 수소 원자하고 이쪽 물분자의 산소 원자가 서로 다른 극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이런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거예요. 수소 결합. 자, 그 수소 결합의 화학적인 정의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수소 결합.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하고 가로치시고 불소, 그다음에 콤마 찍고 산소, 콤마 찍고 질소 하고 가로 닫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의 대표적인 예죠. 아까 여기서 봤던 플로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애들. 그죠? 큰, 그런, 원자들, 즉,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 사이에, 인접하여 존재 시 형성되는 결합. 이게 수소 결합의 화학적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5쪽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5쪽 수분의 성질. 자, 수분의 성질 보시면은 이온화 에너지 또는 우리가 해리 에너지라고도 하는.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거기 첫 줄에 나와 있어요.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또는 해리하는데,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또는 해리 에너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온 화합물 대표적인 게 소금이에요. NaC 소금. 그죠? 자, 얘가 각각의 이온으로 분리가 돼.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온으로 각각 분리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또는 이온화 에너지가 높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또는 이온화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분리되는데 또는 해리되는데 뭐예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적을수록 뭐가 잘 돼요? 이온으로 해리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이온으로 해리가 잘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R1, R2 제곱에 Q1, Q1 요렇게 아마. 그래서 요 D값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상수 값이라고 그래요. 유전상수 또는 뭐 유전항수 값이라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이온화 에너지에서 요거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요 D값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유전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상수. 자, 유전상수의 정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전상수. 자, 용매가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 용매가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유전상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해리 에너지 이 이온화 에너지 값은 뭐에? 이 유전상수에 뭐를 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고. 그러니까는 이 D값이 크면 클수록 그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니까 잘 녹는다 그 뜻이에요. 잘 녹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이게 일부 용매들의 유전상수 값이에요. 이게 유전상수 값.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얘야. 에탄올하고 물. 물이 어떻게 보면 뭐 아무튼 일반적으로 쓰는 용매 중에서는 물의 유전상수 값이 제일 크죠. 그죠? 쭉 보면 제일 크잖아. 나중에 이제 심화할 때 이제 요런 얘기를 자, 에탄올하고 이 물하고 해서 유전상수 값이 24.3이고 78.5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물질이 있어요. A 물질.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거를 똑같은 양이에요. 하나는 에탄올, 하나는 물에다가 이 A하고 B를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에도 또 A하고 B를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이 에탄올에서는 예를 들어서 A 물질의 용해도가 B 물질의 용해도보다 커요. 그리고 이 물에서는 B 물질이 A 물질보다 용해도가 커. 그랬을 때 이제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은 물질 A와 물질 B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한번 제시해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언뜻 봐도 이거지. 자, 유전상수 값이 지금 누가 더 커요? 얘하고 누가 더 커? 물이 더 크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가 A 물질보다 물에 더 잘 녹는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를 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물질 B는 물질 A에 비해서 표면에 뭐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침수성기를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물질 A에 비해서 물질 B가 표면에 침수성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용해도가 더 높아진다. 그럼 반대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유전상수 값이 뭐 얼마? 24.3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잘 녹았다는 얘기는 물질 B에 비해서 물질 A의 표면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소수성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D값이 뭐 꼭 이 공식을 외우라 그게 아니고 D값에 대한 개념.
뒷값에 대한 개념. 그래서 물이 아주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뭐로 이용될 수가 있냐면은 용매로 이용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3쪽 그 포인트, 맨 아래 그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교재 3쪽. 교재 3쪽 그 맨 아래에 보시면 포인트 해갖고, 자, 수분이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 그죠? 그 이유가 수분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가 쌍극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극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용매들에 비해서 뭐가 커요? 그렇지. 유전 상수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화라는 용어하고 시네레시스. 여기는 좀 표시는 안 해놨지만은 뭐 소수성 결합. 뭐 이제 이런 용어들을 나올 거예요. 자, 수화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표현이 나와요. 이 수화라는 표현. 뭐 수화한다, 뭐와 수화한다, 뭐와 수화한다,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화에 대한 정의. 자, 거기 보면 식품 구성 성분 중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주위에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성분하고 물 분자가 무슨 결합? 수소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식품 성분 중에 뭐하고? 친수성기하고.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수화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수화한다. 그러면 이게 왜 이 용어가 나중에 어디서 쓰이면서 중요하게 쓰이느냐 하면 보수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수력. 그럼 자, 육질에서 보수력이 큰 거하고 보수력이 작은 거하고 자, 그 식감이 어떻겠어요? 보수력이 큰 거.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겠죠. 그죠? 굉장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력이 아주 낮은 거야. 그러면 굉장히 질겨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보수력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수화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얘는 식품 성분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화라는 용어를 나왔고,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이라고 이제 하는 게 그 밑에 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소수성 분자들끼리 소수성 결합을 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소수성기 주변 및 친수성기 주변 물 분자들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친수성기가 있어요. 친수성기 이렇게 있다고.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은 거기 프린트물 한번 참고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물 분자들. 근데 물 분자 사이에 지금 이런 결합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 결합이 뭐예요? 이게 수소 결합이에요. 이게 수소 결합이라고. 그래서 자, 물 분자들끼리도 이렇게 수소 결합을 뭐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물 분자가 뭐를 해? 이렇게 밑으로. 요 그림상 지금 요 밑으로요. 이렇게. 요건 무슨 결합이에요? 이거 수소 결합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수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수화하고 있다. 그래서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물 분자가 수소 결합하는 거야. 물론 물 분자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수소 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소성기. 그러니까 식품 표면에 소성기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예요. 노출되어 있는 경우. 자, 그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 보세요. 물 분자들끼리만 뭐를 하고 있어요? 물 분자들끼리만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식품 표면에 있는 이 소수성기하고는 친수성기하고 달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죠? 다만 이제 이렇게
소성기 주변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성기 주변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물 분자들끼리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소성기하고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고. 자, 그런데 식품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구조적인, 이 식품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성기들끼리 서로 가깝게 근접할 수가 있어요. 소성기들끼리. 그러면 소성들끼리 가까이 근접하면서 서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소수성 결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소수성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 소수성 주변에 있었던 이런 물 분자들 있죠? 이런 물 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밀려 나오겠죠? 이렇게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외부로 노출되게 돼요. 외부로 빠져나오게 돼.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현상을 시네레시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거예요. 소수성 결합에 의해서 이 소수성기 주변에 있었던 이 물 분자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시네레시스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식품 가공 중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분의 노화할 때, 전분 노화 시, 그 다음에 치즈 제조 시, 그리고 두부 제조 시, 이런 시네레시스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식품 내 수분의 기능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